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키워드를 얘기할 텐데요. 어떤 나라인지 맞춰보시겠어요? K-팝에 열광하는 나라, 박항서, 그리고 인구 1억 명 중 60% 이상이 30대 이하만 살고 있는 젊은 나라. 감이 오시나요? 바로 아시아의 기회의 땅,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최근 베트남이 대도약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거나 샵 1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시작합니다. 네, 아는 사람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죠. 해외 부동산 투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카라의 김진성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세계가 이제 베트남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트 차이나 그리고 차세대 세계 공장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면서 투자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베트남 경제가 정말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나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베트남 경제가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고 또 저희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베트남 경제가 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지표 면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베트남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여러 가지 그 주요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표가 뭐냐면 이제 그 신용도의 어떤 증가율입니다. 신용도의 증가율이고 그 두 번째 보시는 그 도표가 이제 GDP의 어떤 성장률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인데요. 이 부분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신용도라든가 현재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과연 이 나라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얼마큼 심한가에 대해서 그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인데요. 그 먼저 이제 그 신용도 증가라는 부분에서 보실 것 같으면 지금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6년, 17년에는 정점을 좀 찍었었습니다. 한 18%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한 15% 수준에 놓여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신용도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 베트남의 어떤 부분에 대해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금융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베트남의 어떤 금융기관이라든가 어떤 무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화를 유치하든가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좋은 어떤 이율이라든가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신용도가 높다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어떤 안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베트남은 15% 이상의 어떤 증가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여러 경제학자들과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GDP 성장률인데요. 이 부분이 왜 또 중요하냐면 요새 최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성장이 둔화되고 GDP가 내려가고 무역 적자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 경우는 2012년부터 꾸준히 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나라가 계속해서 매년 경제가 7%씩 성장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의 어떤 침체라든가 주춤하는 모습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이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또 어떤 부분이냐면 물가가 얼마큼 오르냐는 부분입니다. 가령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가히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베트남은 거의 5% 미만대, 3% 내지 4%대의 어떤 인플레이션 그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가도 안정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베트남의 경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투자라는 면에서 어떤 베트남의 국가 신인도가 굉장히 성장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 뭐냐면은 이제 그 작년도 2018년도에 베트남의 그 해외 투자자들이 얼마나 투자를 했고 어떤 부분에 투자를 했냐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총 투자한 금액은 355억 달러입니다. 이거는 그 해외 직접 투자만 집계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355억 달러가 베트남에 투자가 됐고
그 중에서 47%가 제조업에 투자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라의 어떤 금융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조를 해서 그 나라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수출 전진 기지로서 그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건 그만큼 이 고용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또 효과를 가져오고 또 그 외화라는 부분에서 외화가 굉장히 많이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이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 계속 지속적이 되고 있고 부동산이라는 또 면에서 보면은 그 베트남인들이 어떤 수입이 증가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외화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화랑을 갖고 오는 그런 견인차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또 두 번째로 많이 투자된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부분은 또 뭐냐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해서 상업용 건물이든 아니면 뭐 요새 한국에서 유행으로 끌고 있는 그런 콘도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려 19%가 부동산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소매업에는 한 10% 정도가 투자가 됐고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미미한 부분입니다만은 하이테크 기술 쪽에서도 한 6%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제조업이 현재는 4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베트남이 향후에는 이 기술 쪽의 어떤 그 아웃소싱의 어떤 중심이 돼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타 베트남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8%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투자가 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베트남이 그 해외 투자자들이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과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부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고 또 여러 국가의 투자자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이 이제 그 환율 부분인데 이 환율은 또 굉장히 그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지난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외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는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환차익입니다. 환차익. 이 환차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 그러면 환차익이 크면 클수록 뭐 환차익이 큰 경우는 좋겠지만 환차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차손이 생기는 경우에는 뭐 부동산 값이 올랐다 그래도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베트남이라는 그 베트남을 볼 것 같으면은 2009년 10년 전에는 7.11이 한국 그 원화 대 베트남 동화의 어떤 환율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5%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2% 수준이 이제 다운이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투자를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환차 이익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환율이 계속 올라가서 뭐 7 정도가 되게 되면 환차 손이 생기는데 만약에 현재 그 최저점이 4.62 정도가 될 것 같으면 환차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실 것 같으면은 최근 1년치를 좀 보면은 지금 숫자 자체가 보시면은 최저점이 4.75이고 그리고 최고점이 5.11입니다. 현재는 5.1 그다음에 5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치인데 그런 거를 봤을 때 베트남의 환율이 굉장히 그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어떤 그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환율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환차익이라든가 환차손을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베트남 이미지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국제 결혼, 오토바이, 베트남 전쟁 등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베트남의 모습들은 이런 것들이 아닌데요. 이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년 내에는 폭풍 성장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그중에서도 어떤 투자처에 투자하면 참 좋을까요? 네,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그 베트남 부동산에 가장 관심 갖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콘도입니다. 콘도. 그거는 이제 왜냐면은 그
저희 그 투자하시는 분들 규모 자체가 3억에서 4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콘도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지금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 이제 지하철이 건설되고 있고요. 그 지하철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우리로 얘기하면 역세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사실 한국도 그 상권이 발달하고 상업용 건물들이 이제 뜨기 시작한 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지하철이 완공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 상업용 부동산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콘도 쪽에 집중을 하시지만 점차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에도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오피스 시장부터 그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오피스 시장 동향은 어떨까요? 예, 그 전체적으로 그 베트남 오피스 시장 동향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국 기업들이 지금 현재 베트남 쪽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또 그 기업들이 진출을 하면서 오피스 쪽을 많이 찾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창업 쪽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 수요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자체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요. 그걸 수치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중급 오피스 같은 경우는 호치민 지역은 공급이 한 13% 정도 지금 늘고 있고요. 하노이 지역 또한 매년 한 11%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수요가 뭐 공급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수요가 그거를 앞서고 혹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공급이 는다고 해서 크게 어떤 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A급 시장은 조금 그 중급 오피스에 비해서는 좀 공급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임대 시장이 성장이 조금 안정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 급격히 는다든가 급격히 준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임대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수준이 호지민 같은 경우는 4% 정도의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하노이 지역 같은 경우는 1%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오피스라든가 상업용 건물 자체가 사실은 그 성장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침체 쪽으로 가고 있는데 베트남은 꾸준히 임대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베트남의 상업용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베트남 자체가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또 특히 이제 오피스 시장 오피스에 그 투자를 해서 임대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피스 수요는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IT 회사.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 부동산 그 직접 투자 쪽에 보시면 기술이 6%밖에 없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또 베트남 현지의 그 IT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IT 회사들이 그 오피스를 찾고 있어서 오피스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금융회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금융회사는 대부분이 이제 그 상업용 건물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A급 건물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피스 수요를 그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유 오피스입니다. 한국도 지금 최근 들어서 공유 오피스가 많이 늘고 있는데 한국과 베트남의 공유 오피스는 약간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공유 오피스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뭐 물론 이제 그 어떤 창업자들이 들어서 1인 오피스가 필요해서 공유 오피스가 느는 이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상업용 건물이 많이 비어서 그 공실 때문에 그 공실을 메꾸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베트남 경우 같은 경우는 그 공실이 생겨서라기보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스타트업 기업들, 창업 기업들이 늘어서 어떤 1인 오피스를 많이 찾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가 증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자세하게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도시들의 오피스 시장 동향은 어떨까요, 대표님? 예, 먼저 그 호치민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치민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파란색이 공실률입니다. 파란색이 공실률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요 빨간색이 또 공실률입니다. 우선 왜 제가 공실률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수요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실률이 어느 정도 되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A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한 9% 수준입니다. 9% 수준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10% 미만. 내가 10개 오피스가 있으면은 1개 정도가 비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높다고도 보실 수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심한 경우는 20% 30%까지 가는데 현재 한 10% 수준, 9%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어떤 해는 이제 만약에 공급이 좀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거의 보시면 수준이 한 3% 수준. 그러니까 굉장히 공실률이 좀 안정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B급 같은 경우는 거의 3% 미만입니다. 3% 미만이라는 거는 B급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공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으로 미뤄봤을 때 호치민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고 공실률이 거의 줄다 보니까 공급이 계속해서 는다고 해도 수요가 그만큼 있어서 어떤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는 데서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보시다시피 공급보다는 이 수요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실률이 좀 높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게 A급 공급이고 이게 B급 공급입니다. A급이 B급보다 많았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B급의 어떤 공실률이 낮다 보니까 B급에 대한 지금 공급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A급은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 보니까 조정을 해서 업체들이 이제 그 A급의 공급을 줄이고 B급의 공급을 늘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시 이제 A급의 공실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A급에 대한 그런 공급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이제 A급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늘어서 공실이 조금 높아가는 형태지만 말씀드렸듯이 여러 기업들이 이제 A급 오피스를 찾다 보면은 수요가 늘어나서 다시 이제 공실률이 낮아지고 또 반면에 이제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공실률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공실률은 지속적으로 10% 미만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렌트 현황입니다. 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렌트 가격 같은 경우는 A급 오피스 같은 경우가 이제 스퀘어미터당 한 35불 수준입니다. 2016년에. 그리고 B급이 한 20불 수준이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2019년 현재 지금 A급 같은 경우는 스퀘어미터당 한 45불 정도 수준이 됩니다. 임대료가 45불 정도 되고요. B급이 한 3불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2021년 정도 가면은 마찬가지로 A급이 한 45불 수준, B급이 한 23불 수준. 다시 말씀드려서 그 호치민이 굉장히 이제 뭐 저희가 베트남이다 이러면 임대료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을 평당 환산하게 되면은 뭐 거의 한국의 그 서울 임대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45불 수준이라면 한국 금액으로 따지면 한 그 평당으로 따지면 한 14만 원, 15만 원 되는데 14만 원, 15만 원 수준이면 거의 서울의 임대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베트남에 이제 진출을 하셔서 뭐 오피스를 임대를 하실 계획이시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임대료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베트남은 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서울 수준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진출을 하실 때 오피스를 선택하시면 큰 어떤 차질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런 오피스들이 어디에 사용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플렉서블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 오피스입니다. 공유 오피스. 현재 호치민의 오피스 중에서 22%가 공유 오피스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가 금융, 은행이나 기타 어떤 그 파이낸스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조업체의 어떤 본사라든가 영업 사무소식으로 쓰고 있는 게 한 12%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그 기술, 테크니컬 마케팅과 미디어입니다. 역시 17% 정도 수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피스를 쓰는 그 산업들이 한 곳에 몰려 있지 않고 다양한 그런 어떤 산업 분야들이 지금 오피스를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유 오피스가 22%, 그 다음에 은행 쪽이 16%, 그리고 IT 쪽이 17%.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산업이 현재 그 호치민의 어떤 오피스의 어떤 사용처를 끌고 있고 수요를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제 금융이라든가 그리고 IT 쪽은 베트남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오피스를 투자하고 오피스를 이제 그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호치민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그런 도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베트남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를 하신다든가 개발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하시고 여기에 맞는 그런 상업용 부동산을 개발하시고 투자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하노이 오피스 시장의 동향은 어떨까요?
예, 그 베트남은 이제 크게 두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치민과 하노이인데 호치민과 하노이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치민은 경제 도시면서 또 굉장히 많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하노이는 상대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조금 적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지만 주요 그 부처라든가 또 관공서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가 약간은 다른데 하노이 시장을 조금 그 호치민 시장하고 비교를 해서 좀 보시면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그 뭐냐면 이제 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하노이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반면에 이제 수요가 외국 기업들이 수요가 아니고 현지의 그러니까 로컬 기업들이 수요가 되다 보니까 좀 공실률이 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A급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호치민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좀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요. 2020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공실률이 17, 18%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지금 A급의 공급이 늘어납니다. 왕창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긴 거고요. B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점차로 공실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공급이 2019년에 많이 이루어지다가 2020년, 2021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B급보다는 A급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을 투자라든가 개발을 하실 때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렌트입니다. 렌트는 저희가 이제 호치민 같은 경우는 스퀘어미터당 한 45불 정도라고 제가 A급에 말씀을 드렸고 B급은 한 22불 수준이었는데 하노이는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스퀘어미터당 한 23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 2019년에는 약 26불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한 27불 수준.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호치민 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B급 같은 경우는 14불에서 마찬가지로 한 15불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한 70%, 60에서 70% 호치민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노이는 상대적으로 그 임대를 하실 때 좀 호치민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호치민은 외국 기업들하고 IT 기업, 첨단 산업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고급을 찾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돼서 임대료가 좀 상승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노이는 상대적으로 로컬 기업들이 많고 외국 기업들이 그리고 IT 기업들이 호치민보다는 덜 지금 많이 그 수요 오피스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 호치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는 면에서는 조금 하노이에 비해서는 좀 둔화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하노이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호치민 한 60%, 70%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된다 그러면 호치민의 뭐 7, 80%까지도 이르게 될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노이하고 호치민하고 지금 지하철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데 지하철이 완공이 되고 나면 하노이 같은 경우도 이 임대료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노이의 오피스 수요처를 보면 마찬가지로 31%가 그 공유 오피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뭐냐면 16%가 그 보험업계가 하노이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회사들은 대부분이 본사들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있다 보니까 하노이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16% 정도가 그 보험업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IT가 13%, 에너지 관련되는 업체가 13%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에너지 관련되는 업체들이 오피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하노이는 중앙부처들이 몰려있고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산업 쪽은 중앙부처하고 관공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에너지 업체들이 오피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13%라는 그런 점유율을 보이면서 그 에너지 업체들이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헬스케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 이런 쪽에서 이제 그 하노이 쪽 오피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그 호치민하고 하노이하고 산업군이 좀 다르고 그 쓰는 그 내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하시고 하노이가 좋을지 호치민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노이와 호치민의 자세한 내용들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면에 베트남의 리테일 분야는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활성화되고 있나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이 지금 가장 뜨거운 시장인데요. 그게 이제 왜냐면은 뭐 베트남의 이제 그 제조업체들이 직접적인 투자는 제조업체 쪽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체에 투자되면
그 제조업체에서 임금을 받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그 소비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안 했습니다. 로컬 기업들이 많이 가고 중국 기업들이나 뭐 한국 기업들, 일부 기업들이 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베트남 시장에 다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브랜드, 특히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그 명품 브랜드라는 이런 브랜드들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장 뭐 가격이 비싸더라도 가장 좋은 지점에 그 입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브랜드들이 대거 진출해서 도심 내에 어떤 최적의 상가가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도 비싸지만 장소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 상가 쪽에서는 굉장히 리테일 쪽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향후 3년간 대형 쇼핑몰이 공급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호치민 지역은 25%고 하노이 지역은 21%고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은 지하철 공사에 맞춰서 이제 그 공급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향후 3년간 대부분의 상가들이 이제 그 다 지어지고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래서 향후 3년간은 굉장히 좀 공급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공급은 늘지만 도심 내 상가의 공급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어떤 문제로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조업체가 투자를 하지만 그 제조업체에 투자한 돈들이 베트남 시장에 돌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소비 확신 지수라는 숫자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드리면 현재 베트남이 전 세계 국가 중에 세계 4위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돈을 많이 쓰는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소비 확신 지수가 세계 4위라는 것으로 그거를 증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유익 있게 보셔야 되고 창업하시는 분들 특히 유익 있게 보셔야 되는데 15세에서 64세 인구 저희가 흔히 이제 젊은 인구라고 하는데 젊은 인구가 전체의 70%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돈을 벌어서 돈을 쓰는 인구가 70%가 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베트남은 지속적인 어떤 소비가 증가가 될 그런 국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베트남 내 소비 패턴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쓸까라는 부분인데 뭐 보험료가 요새 이제 보험 쪽이 활발해지면서 보험료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집을 사서 집을 이제 뭐 인테리어라든가 어떤 그 집을 고치는 데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화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 쪽 그런 쪽에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류를 비롯해서 뭐 K-팝이라든가 이런 쪽 엔터테인먼트 쪽에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휴가. 뭐 삶에 여유가 생기면 저희가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는데 그런 쪽에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의류를 구매하는 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특히 이제 요 네 가지 제가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그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을 진출하시는 부분 그리고 한국에서 베트남 쪽에 물건을 파시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고려를 하셔서 베트남에 있는 젊은 사람 그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어떤 마케팅을 하고 제품을 개발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베트남이 요새 건강과 미용 소비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삼이라든가 홍삼이라든가 굉장히 좀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난 수치가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트남 쪽에 뭐 수출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현지에서 뭐 판매를 하시려면 이런 수치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관심 가져야 하는 게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이 아직까지는 뭐 베트남이 그렇게 뜨고 있진 않지만 현재 지금 굉장히 지금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 이제 초기 단계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온라인 마케팅이 발달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카드 산업이 발달해야 되는데 베트남은 아직까지 이제 그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그 추세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우리 젊은 창업하시는 분들이 베트남 쪽에 좀 진출을 하셔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 싶다고 그러시면 이런 온라인 한국은 이제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라인 판매 비중이 2018년에 한 3%고 전체 매출의 3%고 현재는 한 그 3% 수준인데 앞으로 한 4% 수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4%지만 현재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베트남의 핸드폰 보급률이 한 35% 수준인데 이게 뭐 40% 50% 늘면 온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처음에 온라인 마케팅이 이제 늘기 시작한 게 무슨 물론 이제 컴퓨터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 온라인 마케팅이 더
그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도 현재는 뭐 미미하지만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핸드폰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마케팅 쪽이 늘어나지 않을까. 따라서 투자를 하시고 베트남 쪽에 진출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려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도시별 임대추인데요. 리테일 쪽에서는 얼마큼 이제 그 나라별로 경쟁력이 있냐를 보는 건데 여기가 이제 제일 현재 지금 각광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일본 도쿄와 그리고 광저우입니다. 중국 광저우입니다. 일본 도쿄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임대 쪽에서 굉장히 시장이 핫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있는 올림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일본은 지금 굉장히 핫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베트남이 이제 그 다음 꾼에 들어가는데 호치민과 하노이 중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회복세를 하고 앞으로 성장되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뭐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셴젠이라든가 이런 중국 지역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베트남의 각 주요 도시별 리테일 시장 동향도 궁금한데요. 호치민과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을까요? 예, 먼저 호치민의 리테일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수요는 지금 수요나 공급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공급은 지금 굉장히 이제 A급 상가는 지금 현재 공급이 별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B급은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요. A급은 왜냐하면 뭐 대부분이 이제 도심 한가운데다 줘야 되는데 도심에 이제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급은 주춤하고 B급은 굉장히 성장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A급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률이 거의 없었다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공실률 자체도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이제 줄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실 자체가 호치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개발이 제한이 돼 있어서 개발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또 도심 한가운데는 거의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도심 한가운데는 공실률이 거의 없고 수요가 몰리는 상태고 반면에 이제 도심 외곽 쪽에는 공실률이 좀 늘고 증가가 느는데 그 공급 증가가 느는데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하철 개통입니다. 지하철 개통이 사실 뭐 2년 전에 개통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입점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상가들은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지하철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비어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하철이 완공되면 역세권이 형성되면 그런 어떤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입점이 많이 되게 되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들이 이제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실은 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호치민 한복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2019년 같은 경우는 한 평당 한 135불 정도 수준입니다. 이제 스퀘어미터당 135불 수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만 원 정도니까 평당 따지면 한 45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좀 올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도심을 좀 벗어나면 굉장히 쌉니다. 뭐 한 40불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편인데 도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상가 쪽에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증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공급은 거의 뭐 A급은 공급이 없고요. B급이 이제 계속 지금 늘어날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도심 쪽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급은 도심은 이제 왜냐하면 또 이제 특히 이제 옛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그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곽 쪽으로 지금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뭐 보시다시피 이제 도심 한복판에는 거의 공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노이는 도심에는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대기를 하셨다가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태고 외곽 지역은 이제 공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실이 이제 올라가는 상태인데 말씀드렸듯이 하노이도 지금 지하철이 공사가 진행되고 이제 시험 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면 마찬가지로 도심이 아니래도 공실률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제 공유 오피스가 또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창업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공유 오피스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공유 오피스의 수요를 보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는 부분입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생겨난 기업들이 무려 7만 개입니다. 7만 개 정도가 2013년에 생겨났고요. 2017년에는 13만 개의 어떤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베트남이 현재 그 창업 열풍이 불고 있고 계속해서 베트남의 어떤 기업이 증가되고 있다. 기업이 증가가 되면은 어떤 오피스의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제 보시면 2018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에 3,000개 스타트업 기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핀테크, 이커머스, 에듀테크 이런 어떤 IT 관련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스타트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금융이라든 이런 거는 스페이스가 많이 필요하지만 핀테크나 이커머스나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오피스 어떤 그 공간보다는 어떤 온라인 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인 기업, 1인 창업, 뭐 2인 창업, 3인 창업 이런 쪽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어떤 오피스 전체를 빌리는 것보다는 어떤 공유 오피스의 어떤 수요, 공유 오피스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베트남에 지금 공유 오피스의 붐이 일고 있고 공유 오피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유 오피스도 많이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호치민뿐만 아니고 하노이에도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공유 오피스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초기에는 투자를 해서 베트남의 오피스를 단독으로 얻기는 좀 힘들고 그리고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오피스가 큰 오피스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기업들도 베트남에 많이 진출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초기 어떤 비용을 내는 것보다는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정착할 때까지 어떤 공간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공유 오피스의 어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출을 안 하고 실제로 사무실 주소를만 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초기 지사 역할도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공유 오피스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간 영업보다는 어떤 컨설팅 영업이 주가 되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베트남에 진출하기 때문에 어떤 단독 오피스를 얻어서 하는 것보다는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 초기에 어떤 비용을 줄이고 거기서 실질적인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요 때문에 한국인을 위한 공유 오피스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을 좀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베트남에서도 이제 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제 공유 오피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저희가 이와 비슷한 물건들 준비해놨으니까요. 채널 꼭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베트남에 관련된 부동산 투자를 원하신다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고민 상담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매력이 알려지면서 또 그만큼 많은 고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투자차가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을 보내줬는지 첫 번째 사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동창 모임을 다녀온 후 다소 충격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 돈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벌써 몇 개의 집을 구입해서 일명 갭 투자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냥 저와 쇼핑이나 여행을 즐기는 줄만 알았는데 다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투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모르는 곳보다는 여행을 많이 다녀본 동남아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요. 어떤 국가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30대 직장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만큼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대표님,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갭 투자 때문에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또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으신 분도 많지만 또 갭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갭 투자라는 부분이 이제 요새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의뢰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갭 투자를 금액을 갖고 해외에다 투자를 하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젊은 분이시라고 그러면 갭 투자를 해서 어떤 뭐 투자 수익을 올리기에는 한국이 이제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해외 부동산 투자 쪽에 좀 눈을 돌리시고 대신에 이제 해외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어떤 자금이 조금 필요하지만 조금 지나면 신용도도 쌓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해외 부동산 쪽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해외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젊은 투자자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를 두고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 은퇴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는 뭐냐면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은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요새는 100세 시대라 살아야 될 기간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또 사시면서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녀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앞으로 창창하게 있고 또 투자를 해서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자녀가 이제 어리기 때문에 지금 자녀의 어떤 그 상속이라든가 증여 이런 부분보다는 교육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처라든가 투자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20대, 30대의 어떤 부동산 투자는 그 50대, 60대에 은퇴하시는 분보다는 좀 더 좀 적극적인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20대, 30대는 사실 투자를 해놓고 만약에 뭐 시장이 어려우면 좀 장기적으로 가도 된다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20대, 30대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의뢰인에게 또 적합한 맞춤 컨설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뭐 20대, 30대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부동산 투자에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자본금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투자처를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이제 3, 4억이다. 3, 4억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사연에서 보시면 동남아 쪽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러는데 동남아 쪽에서 투자할 수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뭐 베트남을 비롯해서 말레이시아도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나라를 이제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뭐 내가 가서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뭐 자녀를 데리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나라들이 결정이 납니다. 그 나라가 이제 결정이 나면 이제 어느 지역에 또 살 것이냐 이런 결정이 나야 되는데 제가 좀 쭉 판단을 해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지역이 베트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지금 베트남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은 베트남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투자라는 면에서 좀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콘도 쪽에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콘도가 조금 뭐 수익이라든가 이런 면에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공유 오피스 요새 들어서 이제 공유 오피스 쪽에 또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고려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적절한 상담을 도와주셨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두 번 해주셔도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요. 베트남에 위치하고 있는 알짜배기 물건들 가지고 찾아뵐게요. 네, 베트남 중에서도 알짜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 공유 오피스 물건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베트남에 투자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 이 시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알짜 투자처 첫 번째 물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위치는 베트남 하노이 미딩 일대에 있습니다. 면적은 2,000제곱미터이고요.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 한 달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픈 공간은 1일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임대료는 6인실 기준으로 월 600달러이고요. 오픈 공간으로는 1일에 7,000원, 세미나룸은 시간당 50달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물건 바로 만나보셨는데요. 대표님, 입지 여건부터 자세하게 설명 도와주시죠. 예, 그 공유 오피스가 이제 위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딩 송다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노이 이제 미딩 송다는 뭐 그 많이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하노이의 그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입니다. 코리아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랜드마크 72, 경남에서 지금 랜드마크 72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이제 한인타운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소개드리는 이제 공유 오피스는 그 한인타운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이 뭐냐면 하노이 G의 버스 터미널입니다. G의 버스 터미널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보면 그 터미널 중심으로 해서 상권들이 많이 형성되고 또 유동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딩 송다 지역이고 또 이제 하노이 시작 그 하노이 터미널 근처에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거주를 대부분 미딩 송다 지역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미딩 송다 지역에 거주를 하시면서 이제 만약에 이제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오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 여건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베트남에 어떤 창업하시는 분들 시골에서 올라오시고 또 많이 다니시는 분한테 굉장히 이제 유리한 그런 입지에 처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진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미딩 송다 지역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많은 그 한국에서 진출하시는 분들이 어떤 공유 오피스를 필요하시는 분들이 이 오피스를 찾지 않을까. 그래서 입지 여건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건물 특징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건물 좀 보여주시죠. 예, 건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흔히 그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라는 게 있는데 선입견이 뭐냐면 베트남 하면 굉장히 좀 안에 뭐 인테리어된 게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소유주분께서 굉장히 옛날에 건설회사를 다니실 때 인테리어를 굉장히 좀 모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그 그린도 보이고 여러 가지 이제 깔끔하게 지금 만들어 놨고요. 또 여기 이게 이제 그 오피스의 모습인데 이렇게 책상을 현대식으로 해서 개인들이 앉아서 있고 옆에는 유리창으로 해서 오피스 자체에서 이게 그 밖에 환하게 그렇게 비쳐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쪽이 굉장히 밝게 돼 있고 또 중간중간에 소파라든가 이런 걸 둬서 좀 안락하게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쉬는 지역입니다. 쉬는 지역에 앉아서 이제 이 업무를 보시다가 쉬면서 왜냐하면 요새 젊은 그 분들은 단지 그 사무 공간도 필요하지만 휴식 공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려가 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세미나룸인데 세미나룸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고정되어 있으면 이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픈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뭐 결혼식 때 쓸 수도 있고 세미나 때 쓸 수도 있고 공연할 때 쓸 수 있고 이렇게 지금 맞춰놔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는 굉장히 좀 말씀드렸듯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무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늑하고 또 공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락하고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물건이 공유 오피스잖아요. 어떤 투자자들에게 적합할까요? 예, 그 베트남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이제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혼자 투자해서 내가 혼자 뭐 손실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공동 투자를 하셔서 이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뭐 금액의 어떤 한도가 있다든가 금액에 제한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오피스 전체를 내가 사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금액을 많이 투자하실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형태로 베트남에 투자를 하시고 어떤 내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매혹적인 그런 투자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베트남 하노이 미딩 일대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이 물건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가자 해외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다가 해외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소개되는 물건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네, 서울지역번호 02-2638-3922번으로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물건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